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악재로 떠오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부각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항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같이 오는데요. 지금 시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뭐 정상적인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확장에 따른 정상적인 인플레이션하고 뭐 코로나19가 만든 특수한 네. 뭐 공급 차질이라든지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물가가 좀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네. 어디까지 물가가 올라갈 건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FOMC 거치면서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특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조금 뭐 코로나 사태와 경기 확장에 따른 이런 일시적이고 좀 뭐 정상적인 이런 예. 요인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진행되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채 경제, 전 세계가 부채가 늘었지 않습니까? 네. 2007년 금융위기 때 보니까 전 세계 부채가 140조였는데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300조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300조요? 네, 근데 두 배도 훨씬 넘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가 네. 270%에서 지금 400%를 넘어갔습니다. 네, 네. 선진국, 신흥국, 진영 모두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이제 부채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가 금리를 좀 밀어 올리면 아무래도 부채 쪽에서 텐트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뭐 중국의 기업 부채에서 헝다그룹 문제라든지 또 여러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국가 신용도에 조금 요즘에 네. 이런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자산 시장에 좀 직접적인 충격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한 나라 주식시장 안에는 뭐 싼 주식도 있고 비싼 주식도 있지만 소위 뭐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의 시가총액 이런 비율이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들이 어쨌든 코로나19 직전보다 지금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S&P 500 뭐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지금 200%가 넘으니까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거의 한 70% 증가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좀 압박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헝다 문제와 또 남미의 국가 신용도 문제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헝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헝다 문제가 큰 리스크다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가나 글로벌 금리가 뭐 이 정도에서 차분해지면 뭐 조금 뭐 수면 아래로 뭐 잠잠해질 수도 있는데 세계 경기가 뭐 좋아지는 한 내년도까지는 글로벌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달러 가치도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외화 부채를 많이 진 혹은 역외 부채를 많이 진 국가, 기업 또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의 좀 교란 요인, 뭐 좀 부담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중국 정부가 이런 국가 기업 부채 문제를 뭐 내몰라라 하고 이게 놔둘 가능성은 적거든요. 네. 어떻게든 이제 수습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도 이러한 부채 조정, 기업 부채 조정 문제에 관여할수록 거시경제의 뭐 운용 여력이 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주식시장에서 또 관련된 기업의 크레딧 이슈, 신용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좀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로는 뭐 계속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일단 뭐 불안 요인이 있지만 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네, 결론을 내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요? 또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좀 코로나19의 특수한 요인들이 만든 공급 차질이라든지 예. 뭐 공급망 차질, 물류 비용,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소싱 문제의 어떤 그 교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 다른 근본적인 요인인데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임금 올라가고 뭐 네. 생산 요소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유동성 효과, 사실은 국제유가나 구리 가격, 이런 메탈 원자재나 모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팬데믹을 극복하려고 미국이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푼 네. 그런 자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돈을 안 풀었어도 지금 국제유가가 WTI 80불 정도에 와 있을까? 조금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2분기에만 미국 협의의 M1 증가율이, 통화 증가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4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한 자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통화 증발이 통화량 증가가 내년에도 계속 된다라는 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 전에 테이퍼링을 해도 이거는 적극적 통화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돈을 푸는 정도를 조금 약하게 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근원 물가의 어떤 경로가 네. 과거 경기 확장기, 뭐 2003년이나 2015년 이후의 상황보다는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까만색 선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 확장기의 글로벌 물가 상승세는 과거의 경기 확장기보다는 상당히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물가 경로는 향후 정상적인 궤적으로 되돌아가는데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내년 한 중후반 정도는 넘어야 내년 이맘때쯤은 뭐 돼야 조금 물가가 정상적인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요인들이 물러가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내내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는 조금 글로벌 물가를 고물가는 아니지만 뭐 중물가, 네. 네,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좀 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인플레 논쟁 속에 지금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뭐 트레이딩이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뭐 조금 뭐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일시적인 요인들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위드 인플레이션과 같이 이제 요즘 뭐 위드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인플레이션을 뭐 피할 수 없다면 뭐 즐겨라. 예. 뭐 주식시장에서 일단 뭐 좀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의 주가가 조금 강할 가능성, 이런 쪽의 업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4분기에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식시장을 이길 좀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소비재, 내구성 소비재가 앞으로 또 내년까지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조금 뭐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구성 소비재요? 네. 그래서 좀 판가 상승을 인상을 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내구 소비재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이번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상승 기울기가 약하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투자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좀 공략하는 것이 뭐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이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수혜주 고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잘 맞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9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상승에 또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일 뭐 고용 지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ADP 고용 지수를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양호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전월보다는 양호하고 아마 금요일 날 나올 뭐 민간 뭐 일자리 창출은 뭐 48만 개 정도 이상 뭐 시장 예측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뭐 한 4.6% 정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듯이 좀 물가 상승 또 물가 경로를 통한 금리 상승을 조금 촉발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10월 한 달 뭐 크게 봐서는 4분기는 좀 물가와의 주식시장의 전쟁이 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둔화와 이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지금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뭐 조이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에서는 항상 좀 달러가 좀 강한 성격이 있거든요. 지금 DXY 뭐 종합지수 달러 지수가 지금 한 94 정도를 뭐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한 97, 8 정도의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우려되는 것이 외국인들의 신흥국 증시 전체에 대한 어떤 태도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네. 환율 쪽에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러 강세기에 어쨌든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신흥국 주식시장에 조금 집중하거나 선진국 시장에 좀 집중하거나 선진국형 산업 구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이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유리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글로벌 펀드들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보수적 운영하고, 접근을 한다 이 네, 말씀인가요? 그리고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또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 자금을 빼서 선진국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리고 좀 보수화되고 보수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주체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고 좀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에게 보수적인 좀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